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감이 목에 건 하얀 손수건입니다. 영감이 목에 건 하얀 손수건.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영감이 살고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고개를 넘고 있는데 뒤에서 무언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인 줄 알았지만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어둠이 짙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빨간 여우 한 마리가 입에 손수건을 물고 도망치는 게 아닌가. 영감은 깜짝 놀라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눈앞에 소나무 가지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있는 걸 발견했다. 응? 저게 뭐지? 아까 여우가 물고 가던 손수건 아닌가? 영감은 중얼거리며 손수건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아내에게 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며 손수건을 보여주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손수건이었다. 이런 걸 뭐하러 가져왔대유? 꺼림직하니 그냥 버려유. 아내가 타박하자 영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수건을 머리에 둘러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별거 아니네. 그런데 이번에는 장난삼아 손수건을 목에 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몸이 점점 작아지더니 순식간에 여우만한 크기가 되고 말았다. 아이고 여보, 마누라. 영감과 아내는 소리를 질렀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몸이 점점 줄어들어 개미만 해지자 영감은 허둥지둥 손수건을 풀었다. 그러자 마법이 풀리듯 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거 정말 영물이구먼. 꼼짝없이 개미가 되는 줄 알았네. 영감은 신기한 듯 손수건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왕이 이웃나라의 성질 고약한 왕과 서로 바둑을 두었는데 세 판 연속 이겨버린 것이다. 이에 화가 난 이웃나라 왕이 새로운 내기를 제안했다. 이번에는 바둑이 아니라 서로 귀중한 물건을 품고 와서 상대가 그것을 맞히면 이기는 것으로 합시다. 패자는 앞으로 상대 나라에 조공을 바치도록 합시다. 왕은 거절하지 못하고 내기를 받아들였지만 뒤늦게 후회하며 고민에 빠졌다. 이웃나라에는 신통방통하게 점을 잘 치는 점쟁이가 있어서 무엇이든 척척 알아맞혔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나라 안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전국에 방을 붙여 백성들에게 알렸다. 그러자 소문을 들은 영감이 왕을 찾아갔다. 제가 꼭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왕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가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지만 영감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희망을 걸기로 했다. 그대가 정말 이기게 해준다면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겠노라. 대궐에서 나온 영감은 손수건을 목에 걸어 몸을 파리만큼 작게 만든 뒤 이웃나라로 몰래 잠입했다. 조사를 해보니 점쟁이가 무조건 정답을 맞힐 수 있었던 건 그의 겨드랑이에 달린 검은 사마귀 때문이었다. 그것이 점쟁이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지. 영감은 점쟁이가 잠든 사이 몰래 방으로 숨어들어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점쟁이가 코를 골며 곤히 잠든 틈을 타 날카로운 칼로 겨드랑이에 검은 사마귀를 자르고
얼른 도망쳐 나왔다. 다음 날 이웃나라 왕이 옷을 입을 때 영감은 작은 개미로 변해 왕의 옷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곧바로 내기 대결이 열리고 왕들이 서로 마주 앉았다. 먼저 이웃나라 왕이 품속에 든 물건을 맞춰야 했다. 하지만 점쟁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이웃나라 왕은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 이제 이곳 왕의 차례였다. 영감은 얼른 이웃나라 왕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임금님, 연적입니다. 사기로 만든 연적이라고 하십시오. 왕은 자신 있게 외쳤다. 사기 연적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웃나라 왕은 기겁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답이었다. 내기에서 진 이웃나라 왕은 약속대로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했다. 그렇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감은 왕에게 큰 상을 받았고 높은 벼슬까지 하사받았다. 하지만 영감은 높은 벼슬을 마다하고 다시 조용한 마을로 돌아와 여우의 손수건을 깊이 숨긴 채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여인이 집을 도망쳐 나온 이유. 문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처녀는 그날따라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 신라 왕족 출신인 만명은 학식과 예의 범절이 뛰어난 처녀였다. 신분에 걸맞은 교육과 처신을 중시하는 신분사회에서 만명의 유일한 탈출구는 바깥 나들이였다.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만명은 하녀 한 명만 데리고 장터 구경을 나섰다. 동시엔 사람들이 붐볐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갑갑한 마음을 풀곤 하던 터였다. 한창 이성의 눈을 뜨는 18세 꽃다운 나이다 보니 오가는 멋진 총각들에게 은근히 관심이 가기도 했다. 오뚝한 콧날과 갸름한 얼굴, 진달래의 봉우리처럼 화사한 피부를 가진 만명이 근처를 지나던 김서연이란 사내에 눈에 들어왔다. 저 처자는 누굴까? 평범한 교수는 아닌 듯한데. 서연은 만명에게 다가갔다. 나비가 꽃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치랴. 그러자 만명이 그 얘기에 화답했다. 기러기가 넓은 바다를 건너다가는 물에 빠져 죽느니라. 서연은 그 당돌한 답변에 당황하고 말았다. 그만 돌아가자. 만명은 하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누굴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구나. 서연은 만명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서연은 가야 왕족의 자손이었다. 금관가야가 신라에 항복한 후 부친 김무력이 신라 장군으로 큰 공을 세워 신라 진골 대우를 받게 되었고 김서연은 그의 장남이었다. 만명도 집으로 돌아와 서연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얼굴을 붉혔다. 예기치 못한 그의 접근에 쌀쌀맞게 맞섰지만 그가 싫지는 않았다. 수려한 용모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떠올리고 만명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보려는 은근한 기대감에 장태의 모습을 드러냈고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런데 두 사람 관계가 만명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만명을 따라다니던 하녀가 조심성 없이 다른 하녀에게 내뱉은 말이 천리를 간 것이다. 만명이 이리 좀 들어오너라. 아버지가 만명을 불렀다. 너 요즘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이냐? 만명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입니다.
김무력 장군의 큰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진골이라고 다 같은 진골이 아니다. 우리 집안하고 격이 달라.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집안과 혼인하면 우리 격도 떨어지는 거야.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는 만명을 별채에 감금하고 말았다. 한편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머지않아 만록은 지금의 진천 태수로 가게 되어 둘의 관계를 털어놓고 허락을 받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하늘의 도움인지 천둥번개가 치며 거센 물줄기가 퍼붓던 어느 날 밤, 벼락이 떨어져 집안이 어수선해서 별채를 지키던 하인들이 자리를 비우자 만명은 별채를 빠져나와 달아났다. 그 길로 만명은 거센 빗줄기를 뚫고 서연을 찾아갔다. 낭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저도 따라가겠어요. 허락도 없이 그럴 순 없소. 아니에요. 이러지 않으면 우린 혼인할 수 없어요. 우린 혼인할 수 없어요. 만명은 굳은 결심을 하고 만노군의 부임에 가는 서연을 따라갔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자손을 일으키도록 하거라. 아버지는 사라진 딸이 부임하는 서연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결국 둘 사이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을 따라 만노군에 간 만명 부인은 어느 날 밤 황금 갑옷을 입은 아이가 구름을 타고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 그렇게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이었다. 만명 부인은 엄격한 훈육과 교육으로 아들을 장래의 큰 인물로 만들었으며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붉게 피어난 여인의 진실. 따스하게 햇살을 받으며 젊은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전뜰을 거닐고 있었다. 좌상, 이제 봄 기운이 가득하구려. 그러하옵니다, 전하. 궁안이 온통 매화 향기로 가득하옵니다. 봄을 알리듯 가지마다 하얗게 피어난 매화가 여기저기 절정이었다. 왕은 고결하고 청초한 매화에 꾀꼬리까지 앉아 노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봄이 오는 기쁨을 흠뻑 누리고 있었다. 오, 금상첨화라더니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가 풍기는구나. 그때 왕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며 찬탄에 찬탄을 거듭했다. 저 아이가 누구냐? 처음 보는 아이구나. 청순하고 단연 돋보이는 미모를 가진 궁녀가 머리를 조아렸다. 한상궁 수하에 있는 아이인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사옵니다. 내관이 왕의 의중을 파악하고 소상히 아뢰었다. 궁녀들은 왕의 눈에 띄면 성은을 입어 후궁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에 일부러 왕이 지나는 길목에 나가 눈에 띄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침전으로 돌아온 왕은 내관을 통해 낮에 본 궁녀를 은밀히 불러들였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백화라 하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궁녀가 떨며 대답했다. 너에게 잘 어울리는구나. 고개를 들라. 오늘은 내 품을 너에게 내어주겠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상감마마. 이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백화는 왕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다. 매일 밤 백화의 처소에는 왕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지고 백화는 궁녀의 신분에서 벗어나 후궁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하지만 신분이 달라진 만큼 주변의 시샘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것이 꼬리를 쳐서 후궁이 되었다고? 백화에게 빠진 왕은 해가 지면 백화의 침소를 찾아 사랑을 속삭였다. 너를 보기엔 밤이 너무 짧구나. 왕이 백화만 찾는다는 소문이 후궁들 사이에 퍼지자 백화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그들은 음흉한 흉계를 꾸미기에 이르렀다. 한상궁 또한 갓 들어온 궁녀에게 굽실거릴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어 그들과 한패가 되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한상궁, 무슨 일이요? 제 수하에 있던 백화가 성은을 입어 후궁이 된 건 아시지요? 알지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소? 궁에 들어오기 전에 남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왜 전에 얘기하지 않았소? 감찰상궁은 눈에 노기를 띄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애라서 가르칠 생각이었지요. 상간마마를 모시는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옥체를 모시는데 결함이 있어서야 되겠소? 그러자 한상궁은 귀하게 간직해둔 홍삼 절편을 꺼내 넌지시곤 냈다. 알았소. 한번 알아보리다. 대비가 왕을 찾은 건 며칠 후였다. 어마마마, 어인 일이십니까? 주상께서 요즘 나라 일보다 여색에 빠져 지낸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 모함하고자 하는 자들 소행이니 너무 개의치 마시옵소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백화라는 아이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데 그 몸으로 주상을 모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왕은 대비가 돌아간 뒤 내관을 불러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게 했다. 내관이 한상궁을 만나고 돌아왔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한상궁 말로는 입궐하기 전에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한상궁이 건넨 서신을 왕에게 올렸다. 그걸 읽어본 왕은 흥분해서 손을 덜덜 떨었다. 그리고는 당장 백화를 불러들였다. 백화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더냐? 상간마마,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사옵니다. 그러자 왕이 서신을 내밀었다. 이런데도 시치미를 뗄 테냐? 이 괘씸한 것.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마마. 듣기 싫다. 하얀 매화가 붉은색이 된다면 내 말을 믿겠다. 그 서신은 사악한 한상궁의 머리에서 나온 가짜였지만 그걸 믿은 왕은 불경한 죄를 물어 백화에게 사약을 내리고 말았다. 마마, 부디 옥체만강하시옵소서. 그렇게 백화는 세상을 떠났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다시 찾아왔다. 왕은 매화가 피는 계절이 되자 백화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내가 보고 싶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궁 안에 있는 모든 매화가 붉은 꽃을 피운 것이다. 이게 무슨 병고야? 하얀 매화가 붉은 꽃을 피우다니.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인가? 모두 붉게 피어난 매화를 보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할 때 갑자기 왕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얀 매화가 붉은색이 된다면 내 말을 믿겠다.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왕은 내막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는 한상궁에게 가짜 서신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백화야, 백화야. 붉게 피어난 매화를 보며 백화의 이름을 부르는 왕의 울부짖음이 호공을 맴돌다가 사라져갔다. 내 말이 사실이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왕은 붉게 피어난 매화를 바라보며 통 안에 눈물을 흘렸다. 집 나간 남편의 비밀. 단양에 살던 이씨 가문의 젊은 도령이 봄날을 맞아 제천에 있는 외삼촌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하늘이 맑고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워 도령은 이종사촌 형들과 함께 강변을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마침 파릇파릇 돋아나는 길을 따라 한 여인이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도령의 눈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걸어오는 여인이 이 세상 어떤 꽃보다도 눈부시게 보였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일지도 모르지만 도령의 눈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동생의 모습을 눈치챈 사촌형이 슬며시 미소 지으며 물었다. 아우야, 뭘 그리 빤히 보고 있느냐? 도령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 저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하지만 형은 이미 도령의 속마음을 알아챈 듯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다. 허허, 날씨가 아니라 저 처자가 마음에 든 것 같은데. 도령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형님의 중매로 그 처자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그 후 초시에 합격했고 이초시와 아내의 제천댁은 근동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금실 좋은 부부로 살아갔다.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 이초시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아내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고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했다. 오늘 얘기도 그리 재밌어? 한참 웃는구려. 내가 당신 덕에 매일 웃으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날에는 밤을 꼬박 새운 채 아침을 맞기도 했다. 이초 씨는 평소에도 자연스레 사랑을 표현하며 무척 다정다감했다. 추운 겨울이면 새벽에 일어나 군불을 떼주고 빨래하는 아내를 위해 장작불에 물을 데워줄 만큼 마음을 다했다. 남편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제천댁은 동네 여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아이고, 제천댁은 복도 많아. 남편이 그리 아껴주니. 그러게 말이야. 내 평생 딱 하루만이라도 제천댁처럼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네. 동네 여자들의 말에 제천댁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걸요. 제천댁은 여자들의 말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경이 쓰였다. 옆에 앉아있던 개똥이 할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에고, 오늘도 한바탕 했나 보네. 그리야, 한바탕 하고 나오는 길이야. 그놈의 영감탱이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자냐. 우물가에서 여자들의 수다를 들으며 제천댁은 속으로 나는 남편 복은 타고났어 하며 미소를 지었다. 장날이 되면 이초씨는 꼭 호박엿을 한 주머니 사다가 아내에게 건넸다. 자, 임자 좋아하는 호박엿이요. 아내는 호박엿을 받아들며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여보, 평생토록 일이 잘해주시니 참 고마워요. 50줄에 들어선 이초씨는 곧불 한번 걸리지 않고 젊은 사내들처럼 건강했고 부지런했다. 아침이면 하인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마당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해당화, 옥잠화, 해바라기, 코스모스 같은 이런저런 꽃들이 철마다 한가득 꽃을 피웠고 앞들에 빨갛게 열린 앵두가 익을 때면 제일 먼저 아내에게 한 주먹씩 따다가 주었고 겨울에는 숯불을 담은 화로에 군밤을 구워주었다. 제천댁 역시 이초씨를 극진히 아끼고 섬겼다.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집안 살림을 알뜰히 챙겼다. 둘은 평생 다툼 한 번 없이 화목하게 살았고 자녀들도 다 결혼시켜 손주들도 장성한 나이에 이르렀다. 세월이 흘러도 집안은 늘 화기애애했고 친구들은 첩을 얻어 새로이 즐거움을 찾는 와중에도 이추씨는 오로지 아내만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초씨가 돌변했다. 외출하고 돌아온 후 저녁상 앞에서 한숨만 쉬고 한두 숟갈 뜨다가 사랑채로 나가버리더니 그날 이후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된 듯 냉정하고 차갑게 변해버렸다. 이제부터 내 앞에는 얼씬도 하지 마. 한평생 너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산 내가 어리석지. 아내는 갑자기 변한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니 여보, 어찌 이러시오 갑자기.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그 말에 남편은 상을 엎어버리더니 급기야 험한 말까지 하며 아내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초씨는 첩살림을 차렸으니 찾지 마 하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그 소식을 들은 이웃 사람들도 놀라 수군거렸다. 세상에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이초씨가 쳐버렸다니. 충격을 받은 제천댁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잡고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놈의 영감탱이 눈앞에 안 보이니 속이 다 후련하네. 이초씨가 집을 떠나고 제천댁은 혼자 남아 외로운 나날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제천댁은 힘겹게 마음을 추스리며 혼자 살아가기로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석 달 후 이초씨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리 초라하고 지쳐 있었다. 제천댁 앞에 나타난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오. 사실은 오래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일부러 당신을 떠나려 했소. 내 마음을 알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까봐 일부러 차갑게 굴었던 거요. 마치 이미 마음을 다 비운 듯 담담한 모습이었다.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서. 그제야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아내는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 한평생을 살았는데 어찌 남편의 마음을 몰랐던고. 영감 미안하오. 얼마 후 이초씨는 병세가 더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 남편을 떠나보낸 제천댁은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방에 호박엿을 들고 왔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그걸 본 제천댁은 그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장날마다 호박엿을 사다 드리고 해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마당에 심어드리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면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던 남편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아내는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 고맙소 영감. 내가 늘 당신 곁에 있을 테니 그곳에서 편히 쉬시오. 제천댁은 남편을 떠올리며 애절함과 눈물로 그리운 마음을 새겼다. 그리고 마당에 꽃이 필 때마다 그의 사랑을 되새기곤 했다. 여보, 당신은 떠났어도 이 꽃들과 함께 당신의 사랑은 늘 나와 함께 있다오. 제천댁은 철마다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꽃들 사이에 이추 씨의 따뜻한 사랑이 언제나 함께 피어나고 있던 것이다. 수다쟁이 부인. 어느 마을에 부유한 지주의 작은 밭을 빌려 경작하는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밭을 가는데 곡괭이에 뭔가 걸려서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엔 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옛날 동전으로 가득한 커다란 금화 상자였다. 그 안에는 수백 년 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숨겨놓았던 금화가 가득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집으로 가져가자. 농부는 그걸 집으로 질질 끌고 갔다. 물론 원래 주인은 오랜 옛날에 죽었다. 그렇지만 욕심 많고 지독한 지주가 자기 밭에서 금화가 발견된 걸 알면 금화의 주인임을 주장하고 전부 빼앗아 갈 게 뻔했다. 그래서 농부는 발견한 금화에 대해서 자기 아내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내에게 그 사실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아내는 수다쟁이였다. 그 비밀을 이웃집 여자들에게 말해버렸고 심지어 자기 남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조차도 다 말해버렸다. 그리고는 이웃집 여자들에게 자기에게 들은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마침내 지주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뭐라고? 내 땅에서 금화를 발견했다고? 이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걸 숨기고 있단 말인가? 지주는 당장 농부의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지주는 그 일에 대해서 부인에게 물었고 부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버렸다. 남편이 밭에서 금화가 가득한 상자를 발견했고 지금은 그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주인은 다음에 다시 와서 조사하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가버렸다. 농부가 집에 왔을 때 아내는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했다. 그런데도 농부는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지혜롭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그는 이웃집에서 달구지를 빌려와 아내와 함께 장에 갔다. 그리고는 아내와 주거니 받거니 술을 곁들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셨다. 아내는 술 기운이 감돌자 기분이 좋아졌다. 농부는 집에 오는 길에 따끈따끈한 찐빵을 잔뜩 사서 커다란 망태기에 집어넣었다. 늦가을이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달구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내는 술을 마신 탓에 취기가 올라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한참을 간 후에 아내의 머리에 빵이 떨어져서 잠이 깨었고 또 하나가 그녀의 무릎으로 떨어졌다. 아직 술이 덜 깨서 몽롱한 아내가 다시 잠이 들자 빵들이 다시 비오듯 떨어졌다. 남편이 빵을 공중으로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뜨거운 빵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쳤다. 당신 말이 맞아. 빵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
날씨가 좋지 않구려. 아내는 다시 잠이 들었다. 지주의 집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아내는 나귀 울음소리에 잠을 깼다. 저건 뭐예요? 그녀가 불안한 듯 소리쳤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사실 저건 우리 지주에게 돈을 빌려준 도깨비요. 이자를 갚지 않아서 도깨비가 지주를 고문하고 있어. 채찍으로 때리고 있구려. 무서워요. 빨리 여기서 떠나요. 아내가 말했다. 그래서 남편은 소에 채찍을 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안전하게 집에 갔다. 집에 도착해 남편이 말했다. 여보, 들어봐요. 장터에 있을 때 나쁜 소식을 들었어. 저기 지금 이 나라에 침입했고 밤에는 우리 마을까지 올 거라네. 위험하니 당신은 창고에 숨어 있어요. 그동안 난 우리 재산을 잘 보호할 테니. 그래서 아내는 밤새 벌벌 떨면서 창고에 숨어 있었다.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밤새도록 아내가 잠을 못 자게 하려는 것이었다. 농부는 아침 무렵에 아내에게 나와도 된다고 말했다. 다행이야. 우리 재산을 지켰어. 적들과 밤새 싸웠는데 새벽에 여기를 떠났어. 정말 다행이네요. 모든 것이 잘 끝났어요.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며칠 후에 지주가 집 앞에 서 있는 농부를 찾아왔다. 자네 내 밭에서 찾은 금화는 어디 있나? 남자는 금화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게. 자네 마누라가 금화를 찾았다고 나한테 다 말했어. 그럴만도 하네요. 제 아내는 가끔 이상해요.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자 지주가 여자를 불러서 자기한테 남편이 밭에서 금화가 잔뜩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그럼요, 확실해요. 며칠 전에는 금화에 대해 알아볼 겸 남편과 함께 장터에 나가 좋은 시간도 보낸걸요. 그게 언제요? 지주가 말했다. 그게 무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하늘에서 뜨거운 빵이 떨어졌을 때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그게 언제냔 말이오. 저기 우리 마을을 침입한 날에 우리 밭에서 큰 싸움이 일어난 날이요. 무슨 싸움? 저기 침입했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자세히 말해보시오. 장터에 언제 갔소? 아내는 말하기 싫었지만 어렵게 대답해야 했다. 도깨비가 어르신을 고문하고 때린 그날 저녁 때였어요. 도깨비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두들겨 맞은 날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여자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군. 그러더니 씩씩거리며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금화에 관해 묻지 않았다. 얼마 후 농부는 그 마을을 떠났다. 먼 곳으로 옮겨간 농부는 농가 밭을 사고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 많던 순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오래전 강화도에 나이든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나무로 지은 낡은 집엔 작은 앞마당이 있었는데 감자와 양배추 그리고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남편은 마음씨가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지만 아내는 심술궂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내는 마당이 작다고 늘 불평했다. 순무를 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며 졸라댔다. 이봐요 영감, 감자와 양배추만 말고 순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글쎄, 나도 그건 알지만 어디 빈터가 있어야 말이지. 영감,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붕 위에다 씨를 뿌리면 어때요? 거긴 흙이 없는데 어떻게 순무가 자란단 말이오?
흙이야 근처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흙을 퍼서 나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밭을 만들어서 순무 씨를 뿌립시다. 글쎄, 지붕 위에서 순무가 자랄지 모르겠군. 다행히 지붕이 평평하기는 하지만. 영감,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기나 해요. 아내는 나이가 들어 힘없는 남편을 졸라댔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떨리는 발로 사다리를 타고 몇 번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간신히 지붕 위로 흙을 저 날랐다. 하지만 남편은 힘이 없어서 양손으로 사다리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올랐다. 그렇게 열심히 흙을 날라서 해가 저물어 갈 무렵에는 지붕이 흙으로 덮이고 드디어 순무씨를 뿌릴 수가 있었다. 극성스러운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을 볼 때마다 순무 얘기를 꺼내곤 했다.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영감, 이젠 순무를 뽑아서 먹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제 겨우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어? 아직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해. 남편이 이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순무가 빨리 자라도록 정성을 다하라고 밤낮으로 졸라댔다. 영감, 무밭에 아침 저녁으로 물은 잘 주고 있겠지요? 싹은 돋았나요? 싹은 벌써 나와 있어. 나한테만 성화 부리지 말고 당신도 지붕에 올라가서 순무밭을 갖고 봐. 그러던 어느 날 지붕에서 내려온 남편이 말했다. 순무는 잘 자라는데 제일 크게 자란 걸 누가 훔쳐가 버렸더군. 아니, 그럼 도둑을 맞았단 말이에요? 아내가 화를 내면서 남편을 계속 나무랐다. 영감, 아무리 늙어서 기운이 없다고 하지만 지붕 위에 올라가는 도둑 하나 잡을 수 없었단 말이오?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을 꼭 잡아야 해요. 밤에도 자지 말고 밭을 지키세요. 단속을 안 하니까 쉽게 도둑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고집이 센 아내는 착한 남편에게 도둑 맞은 책임을 추궁했다. 참고 듣기만 하던 남편은 더 참을 수가 없어 화가 치밀었다. 나만 부려먹지 말고 지붕에 물을 대고 단속도 하면 되잖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늙은 나한테만 성화를 부리니 당신 정말 못됐구먼. 그렇게 내뱉고 나서 남편은 집에서 뛰쳐나갔다. 남편은 귀찮게 구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고 점심도 거른 채 숲속을 거닐었다. 이상한 일이야. 대문을 분명히 닫았는데 어떻게 도둑이 들었을까? 남편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모솔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새 깊은 숲속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곳에까지 왔다. 그런데 그 우거진 나무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깊은 숲속에 누가 있는 거지? 남편은 울창한 나무 사이를 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다. 오래된 소나무 밑에 예쁘고 조그마한 집이 한 채 서 있었다. 그 소리는 바로 그 집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남편은 그 집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말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내가 오는 소리를 듣고 말을 멈춘 게 아닐까? 도대체 누구지?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문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이 집에서 말소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남편은 마당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담하게 생긴 집의 마당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으며 마루도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하고 반들반들 윤이 났다. 그런데 마루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 한가운데 새파란 이파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 잎을 손에 쥐었다. 그건 자기들 지붕에 있는 바로 그 순무잎이었다. 고참 이상하군. 어떻게 해서 이런 곳에 우리 집 순무잎이 떨어져 있을까?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때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벼랑간 차츰 커지더니 많은 도깨비가 나와 남편을 빙 둘러 에워쌌다. 그러나 남편이 더욱 놀란 사실은 도깨비마다 손에 순무가 쥐어져 있는 것이었다. 바로 너희였구나. 밭에서 순무를 훔친 도둑이. 남편은 도깨비들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래, 우리가 그랬어, 영감. 대문을 꼭 닫아 놓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남편은 잔뜩 화난 소리로 물었지만 도깨비들은 웃기만 했다. 너희는 그렇게 웃고 있지만 난 아내한테 야단을 맞고 있다. 영감, 염려 마시오. 값은 낼 테니까. 값을 내다니.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이 걱정하듯 말하자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뭐라고 수군거렸다. 한참 후 그중 한 도깨비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영감, 배가 고프지 않소? 온종일 굶고 순무도둑을 찾아다녔는데 왜 배가 고프지 않겠나? 그럼 벽장문을 열고 보자기를 꺼내시오.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남편은 벽장문을 열고 보자기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펴놓으시오. 도깨비가 말했다. 남편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보자기를 펼치자 도깨비들이 말했다. 영감,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합시다. 식사를 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오. 보자기를 향해서 뒤집혀라 하고 명령하시오.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보자기야, 뒤집혀라. 그 순간 보자기가 휙 하고 공중으로 떠올라 마치 회오리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나풀거리더니 다시 탁자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어느 틈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남편과 도깨비들은 마음껏 음식을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소.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빈 접시와 그릇을 설거지하는 것도 큰일인데? 남편이 걱정하자 도깨비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조금 더 걱정할 것 없어. 이번엔 보자기야, 앞으로 제주를 넘어라 하고 말하면 되는 거야.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말하자 보자기는 더러워진 접시, 그릇, 숟가락 등을 가득 실은 채 떠올라 방 안을 두 바퀴나 빙빙 돌더니 다시 탁자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보자기 위에는 한 개의 접시도 한 개의 숟가락도 없고 밥알 하나도 묻은 것 없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참으로 신통한 보자기로구먼. 깨끗해진 보자기를 보고 남편은 두리번거렸다. 영감, 순무를 훔친 대신에 이 보자기를 선물로 주겠소. 고맙소. 남편은 기뻐하면서 보자기를 들고는 도깨비 집을 빠져나왔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 남편은 설레는 가슴을 간신히 누르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대뜸 물었다. 도둑은 찾아냈어요? 아무렴, 찾아내고 말고. 알고 보니 순무도둑은 깊은 숲속에 사는 도깨비들이었어. 그래, 혼을 내주었겠죠? 아니야, 혼내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왔어. 뭐라고요? 같이 밥을 먹었다고요? 그렇지만 순무값으로 좋은 선물을 얻어왔는걸. 무슨 선물인데요? 설마 산에서 나는 버섯 같은 건 아니겠지요? 아내가 쏘아보자 남편은 도깨비들로부터 얻어온 보자기를 꺼냈다. 아니, 그건 보잘것없는 식탁보 아니에요. 아내가 비웃자 남편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보자기를 식탁 위에 깔고는 보자기야, 뒤집혀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나타난 음식에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놀랐다. 남편과 아내는 푸짐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식사 후 설거지도 깨끗이 해주었다. 아내는 흐뭇한 마음에 보자기를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소중한 우리 순물을 훔쳐갔는데 이 정도 물건을 내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욕심 많은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둑 맞은 순무가 내 거니까 이 보자기도 결국 내 것이지. 몰래 숨겨놔야겠어. 남편이 잠시 앉아 조는 틈을 타서 아내는 마법 보자기를 쇠상자 속에 숨기고 그 대신 그것과 비슷한 걸 식탁에 깔아놓고는 모른 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보자기를 보는 순간 무언가 먹고 싶어졌다. 보자기야, 뒤집혀라. 그런데 보자기는 이상하게 꼼짝도 하지 않고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수다스러운 아내가 무엇을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어요? 빈둥거리지만 말고 어서 지붕에 가서 순무나 어떻게 됐나 보고 오세요. 하고 극성을 부렸다. 또 아침부터 바가지를 긁는군. 투덜거리면서 남편은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가 무밭을 가서 보니 순무가 또다시 어제보다 줄어들어 있었다. 이상한데 그 도깨비들이 또 훔쳐갔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남편이 내려왔다. 영감, 어떻게 됐어요? 아니 또 도둑 맞았나요? 오늘은 도깨비를 붙들어서 단단히 혼을 내줘요. 아침밥이라도 먹고 나서야 할 것 아닌가? 뭘 그렇게 꾸물거려요? 어서 나가서 도둑을 잡아와요. 아내는 그 말과 함께 남편을 밖으로 힘차게 밀어냈다.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아내는 남편이 집을 떠나자 살며시 보자기를 꺼내어 재주를 부리게 했다. 그리고 보자기 위에 푸짐하게 나와 있는 맛있는 음식을 혼자 꾸역꾸역 배가 불룩하도록 먹어치웠다. 불쌍하게도 아침 식사도 못하고 쫓겨난 남편은 간신히 깊은 숲속의 도깨비집을 찾아갔다. 그가 온 걸 알자 도깨비들은 손에 순물을 들고 뛰어나왔다. 역시 너희가 또 도둑질을 했구먼. 나는 괜찮지만 아내가 화가 나서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만 혼이 난단 말이야. 영감, 순무값을 치를 테니 너무 염려 마시오. 그건 그렇고 어제 준 그 보자기 오늘 아침에 펴보니까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어. 그럴 리가 없는데 누가 심술을 부린 것 아니요? 도깨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수군거리더니 도깨비 대표가 나와 말했다. 그럼 영감, 이번엔 더 좋고 신기한 보물을 줄 테니 이쪽으로 따라오시오. 도깨비들은 남편을 집 뒤에 풀밭으로 데리고 갔다. 풀밭에서는 야윈 잿빛 염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이 염소는 감기가 들었어. 영감, 재채기를 하라고 명령해 보시오. 그는 도깨비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어 언짢았지만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재채기를 해라 염소야 하고 말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라빠진 염소는 몸이 오그라질 정도로 마구 재채기를 하며 재채기 할 때마다 입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를 자꾸 토해냈다. 잠깐 사이에 금화가 땅 위에 수북이 쌓였다. 영감, 이 염소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 이걸 훔친 순무값으로 주겠어. 도깨비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기뻐하면서 그 말라빠진 염소를 끌고 집으로 갔다. 이런 더럽고 말라빠진 염소를 어디서 끌고 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하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던 아내는 남편이 끌고 온 염소를 보자 쏘아붙였다. 도깨비들이 순무 대신 나한테 준 거야. 아니, 살도 하나도 없는 야윈 염소를 가져다 무엇에 쓰게요? 이런 걸 순무값으로 받아오다니 당신은 참 어리석군요. 이 염소는 지금 감기에 걸려 있어. 따뜻하게 잘 보호해야 해. 영감, 이까짓 것은 필요 없어요. 밖에다 내다 버려요. 병까지 든 염소를 무엇에 쓴담?
이렇게 짓거리는 아내의 얼굴에는 노기가 등등했다. 이 염소를 그렇게 깔보지 마. 이 염소는 엄청난 보물이란 말이야. 남편은 염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염소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염소야, 내 말 잘 들어. 재채기를 해보렴. 남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염소는 재채기를 하더니 입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둥근 금화를 한없이 토해냈다. 욕심 많은 아내는 깜짝 놀라서 멈칫 뒤로 물러섰다가는 이내 허리를 구부리며 정신없이 금화를 긁어모았다. 남편은 심하게 재채기를 하는 염소가 불쌍하고 아내가 허리를 펴지 않고 계속 금화를 모으는 것이 민망해서 염소가 재채기를 멈추게 했다. 밤이 되자 남편은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다. 마음씨 고약한 아내는 이번에도 그 신통한 염소를 가까운 대밭 속에 감추고 그 대신 자기 염소를 기둥에 매두고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다음 날에도 아내는 이른 아침부터 남편을 졸라서 수무밭을 살피러 가도록 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아내의 극성에 못 이겨 눈을 비비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순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그 사실을 말하자 욕심쟁이 아내는 가슴을 치면서 화를 냈다. 이봐요, 영감. 영감이 잠꾸러기처럼 잠만 자니까 밤사이에 도깨비들이 물을 또 훔쳐간 거 아니에요. 아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아내의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양손으로 귀를 막아버렸다. 그리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곧장 도깨비집을 향하여 숲속으로 달려갔다. 남편이 도깨비집에 닿기가 무섭게 도깨비들이 모두 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 영감, 일찍부터 웬일이요? 또 그 심술궂은 아내가 심술을 부린 모양이구려. 그렇소. 순무가 없다고 난리 났어. 영감, 순무는 우리가 훔쳤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요. 너희가 한 짓이라고 이미 짐작은 했어. 하지만 무만 없어지면 아내한테 잔소리를 듣게 되니 힘들구나.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이제 다시는 무밭에 들어가지 않겠어. 훔친 순무 대신에 이번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피리를 주겠소. 이 피리야말로 마술을 부리는 신통한 물건이라오.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조그만 피리를 남편에게 주었다. 남편이 피리에 입을 대고 불자 소리가 났다. 영감, 그 피리는 함부로 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만약 큰일이 생기면 다시 피리를 불면 해결될 거요. 그럼 안녕히 가시오. 이젠 이것으로 마지막이요. 도깨비들은 섭섭한 얼굴로 이별의 손을 흔들었다. 집에 돌아가자 남편은 자랑 삼아 도깨비가 준 피리를 꺼내어 아내에게 보였다. 아니, 애들이나 가지고 노는 보잘것없는 피리에 당신이 속았군요. 이건 팔아봐야 한 푼도 못 받아요. 대체 무슨 소리가 나는 피리기에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한 아내는 피리를 입에 대려고 했다. 큰일 나요. 그 피리는 함부로 불면 안 돼. 남편은 도깨비의 말을 생각해내고 황급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피리 한번 불어본다는데 왜 그래요? 순무는 당신이 갖고 왔지만 애당초 뿌린 씨는 내 것이었어요. 순무 대신에 그 값으로 이 피리를 얻어온 거니 이건 내 물건이에요. 욕심 많은 아내는 이렇게 외치면서 서슴없이 피리를 입에다 대고 세게 불기 시작했다. 그 순간 피리는 고운 소리를 내기는커녕 그 구멍에서 세 개의 기다란 회초리가 나와 아내의 몸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기겁을 한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피리를 팽개치고 도망쳤다. 그런데 기다란 그 회초리가 아내의 뒤를 쫓아가 사정없이 때렸다.
어서 이 회초리를 멈춰주세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으니 용서해주세요. 제발 피리를 막아줘요. 아내는 회초리를 피해 집안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리쳤다. 남편은 피리를 붙잡아서 입에다 대고 조용히 불었다. 그러자 그 3개의 긴 회초리는 순식간에 조그만 피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날 이후로 그렇게 욕심 많고 사납던 아내는 순하고 인정 많은 착한 아내로 바뀌었고, 남편은 보자기와 마법 염소 덕분에 편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어머니와 3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어머니가 3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유일하게 데리고 있는 동물은 암탉뿐이었다. 그녀는 이 암탉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겼고, 암탉은 항상 그녀의 주변에서 꾸룩꾸룩 소리를 내면서 쫓아다녔다. 그런데 어쩌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암탉이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암탉이 죽은 거였다. 어머니는 온 마을을 뒤지며 암탉을 찾았다. 하지만 암탉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암탉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가서 우리 암탉을 찾아봐라. 우린 분명히 암탉을 찾게 될 거야. 저 높은 산에서 암탉을 데리고 와야 하더라도 말이다. 어머니는 큰딸을 내보냈다. 큰딸은 산 위아래로 걸어다니며 찾아보고 불러보았으나 암탉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바위에 갈라진 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닭은 산에 있다. 내 닭은 산에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딸은 그 소리를 확인하려고 갈라진 틈으로 가보았다. 큰딸은 발이 미끄러져 깊은 지하 동굴로 떨어지고 말았다. 바닥에 떨어진 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니 여러 개의 방이 보였다. 깊숙이에 있는 방은 더 아름답고 화려했다. 그런데 가장 깊은 방에서 커다랗고 보기 흉한 도깨비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거였다. 너 내 애인이 되어줄래? 싫어. 너처럼 흉한 도깨비는 싫다고. 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곁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잃어버린 암탉을 찾는 것이었으니까. 도깨비는 너무 화가 나서 그녀를 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는 지하실에 던져버렸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녀의 어머니는 집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다. 그러나 큰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더 기다려도 딸의 수식이 없자 둘째 딸에게 나가서 언니를 찾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 닭도 찾아와라. 꼭 찾아야 해. 둘째는 첫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다. 그녀는 암탉을 찾아다니며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 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닭은 산에 있다. 내 닭은 산에 있다. 둘째도 깊은 동굴로 떨어졌다. 그녀 또한 방을 구경했고 가장 깊은 방에서 도깨비가 그녀에게 물었다. 너 내 애인이 되어줄래? 둘째 딸도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올라가서 잃어버린 닭을 찾는 것이었다. 도깨비는 화가 나서 그녀를 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는 지하실에 던져버렸지 뭔가. 이 시간에 어머니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러한 상황도 모른 채 둘째 딸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둘째 딸마저 오지 않자 막내 딸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나가서 언니들을 찾아오너라. 닭을 잃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언니들은 꼭 찾아야 한단다. 물론 닭도 찾아봐라.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닭에 쏠렸다. 그래서 막내는 언니들과 암탉을 찾아다녔다. 그녀도 언니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 또한 바위에 갈라진 틈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닭은 산에 있다.
네 닭은 산에 있다. 그녀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갔다가 깊은 지하 동굴로 떨어졌다. 바닥에 닿았을 때 그녀는 방을 번갈아 가며 들어갔다. 방들은 먼저 것보다 더 화려했지만 그녀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여기저기 들여다보다가 지하실로 가는 문을 발견했고 그 아래를 보았다. 저기에 문이 있네. 들어가 보자. 거기에서 죽은 두 언니를 보게 된 막내는 무서워 몸을 떨었다. 언니들,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 문을 닫았다. 한참 후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물었다. 너 내 애인이 될래? 그러겠어요. 그녀는 언니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었다. 도깨비는 그 말을 듣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요구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도깨비가 애인이 생겨 기분이 너무 좋았나 보다.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와 언니들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다. 도깨비가 그녀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니? 어머니한테 갈 수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아무도 곁에 없어요. 난 널 보낼 수가 없어. 하지만 자루에 고기와 마실 것을 집어넣도록 해. 내가 그걸 내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테니까.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는 자루 밑에 많은 금과 은을 넣고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았다. 그녀는 도깨비에게 자루를 열어보지 말라고 했다. 그는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출발했다. 그녀는 도깨비가 들창에 갈라진 틈을 통과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자루 속이 궁금해졌다. 자루가 너무 무거운데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자루를 막 풀려고 할 때 딸이 외쳤다. 난 아직도 당신이 보여요. 제기랄, 분명히 예리한 눈을 가진 게 틀림없어. 도깨비는 다시는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도깨비는 오두막에 도착하자 자루를 오두막 문 안으로 던지고는 말했다. 여기 당신 딸이 준 고기와 마실 것이 있어.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순념소가 들창 밑으로 떨어졌다. 누가 당신을 데리러 왔어? 긴 수염을 가진 짐승이 왔군. 도깨비가 크게 화를 내면서 순념소를 죽여서 지하실에 던졌다. 왜 그런 짓을 해요? 여기서 그 염소와 놀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불이 죽을 필요는 없잖아. 내가 다시 순념소를 살리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벽에 걸려있는 병을 가지고 와서 병에 든 연고를 순념소 목에 발랐다. 그랬더니 순념소가 다시 살아 움직였다. 아, 저 병으로 언니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막내딸은 언니들을 구할 계획을 했다. 어느 날 도깨비가 먼저 외출했을 때 그녀는 첫째 언니의 머리와 어깨에 그 병의 연고를 발라주었다. 도깨비가 순념소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말이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언니가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언니를 자루에 집어넣고 그 위에 음식을 조금 넣었다. 도깨비가 집에 돌아오자 그녀가 말했다. 이 음식을 어머니 집에 가져다 주세요. 불쌍한 어머니가 배고프고 목말라 할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는 세상에 혼자뿐이에요. 하지만 자루 안을 열어보면 안 돼요? 그는 자루를 가지고 가면서 안은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자루가 전부 다 무겁다고 생각하고는 혼자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겠어. 아무리 그녀의 눈이 예리해도 볼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자루를 막 풀려 할 때 자루 안에서 소리쳤다. 난 아직도 당신이 보여요. 난 아직도 당신이 보여요. 당신은 엄청나게 예리한 눈을 가진 게 틀림없어. 그는 산속에서 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도록 빨리 그녀의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그는 오두막에다 차 그것을 문 안으로 던지며 외쳤다. 여기 당신 딸이 준 고기와 마실 것이 있어.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 며칠 후 그녀는 둘째 언니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 언니 머리와 어깨에 병에 있는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랬더니 언니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녀는 언니를 자루에 집어넣었다. 이번에는 금과 은을 자루에 들어갈 만큼 넣고 그 위에다 음식을 조금 넣었다. 이 음식을 어머니 집에 가져다 주세요. 자루는 절대 들여다보지 마세요. 도깨비는 그녀가 말한 대로 자루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를 갔을 때 자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갔을 때 그는 자루를 내려놓고 줄을 풀어 안을 보려고 했다. 그러자 자루 안에서 언니가 소리질렀다. 난 아직도 당신이 보여요. 난 아직도 당신이 보여요. 그래, 당신은 대단히 예리한 눈을 가진 게 분명해. 그는 자루를 들고 어머니 집으로 곧장 갔다. 그리고는 오두막에 도착하여 자루를 문 안으로 던지고는 고함쳤다. 여기 당신 딸이 준 음식이 있어.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 어느 날 도깨비가 외출을 하려고 준비하자 그녀는 아픈 척하고 신음하며 불평했다. 오늘 밤 12시까지는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때까지 저녁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지프로 몸을 만들어 자기 옷을 입혀놓았다. 그리고는 손에 빗자루를 쥐어주고 굴뚝 옆에 구석에 세웠다. 그랬더니 그녀가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가자. 빨리 도망가야 해. 그녀는 지하 동굴을 뛰쳐나와 집으로 곧장 뛰었다. 그리고 힘센 사냥꾼을 불러 오두막을 지키게 했다. 시계가 12시를 치자 도깨비는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지푸라기 소녀에게 말했다. 먹을 것 좀 줘.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했잖아. 난 거의 굶었어.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도깨비가 세 번째 고함을 쳤다. 귀를 열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지금 내가 너를 깨울 테니까. 그러나 딸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화를 내며 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딸이 힘없이 풀썩 주저앉았다. 물론 여기저기에 지푸라기 부스러기만 흩어졌을 뿐이었다. 그때 그는 속았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지하실에 내려왔을 때 그녀의 두 언니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게 되었다. 도깨비는 씩씩거리며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내가 곧 복수할 거야. 그러나 오두막에 도착하자 사냥꾼이 화살을 쏘았다. 도깨비는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유인즉 그는 화살을 천둥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너무 무서워 될 수 있는 한 빨리 도망쳤다. 그러나 들창에 도착할 무렵 태양이 떠올랐고 도깨비는 폭발해버렸다. 아직도 거기에는 많은 금과 은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 들창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많은 금과 은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여티피 스투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하루는 도시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소식조차 끊겼다. 어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있다고 대했다. 그렇게 남편이 사라지자 아내에게 남은 건 돈 몇 푼과 갓난 아들이었다. 불쌍한 사람, 어쩌면 좋아. 정말 안 됐어. 사람들은 그녀의 상황을 안타까워할 뿐 정작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돼지에게 먹이를 주려고 돼지우리로 갔다. 거기서 그녀는 암돼지가 쓰러져 발버둥을 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욱 슬프게 울었다. 그녀의 오두막은 산빛 아래 지어졌고 오두막 뒤편에는 큰 전나무가 있었다.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저 멀리 산비탈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어떤 부인이 천천히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초록 옷을 입고 짧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검은 벨벳 두건을 하고 머리에는 뾰족한 왕관 모양의 실크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손에는 기다란 지팡이가 있었다. 그 부인이 집에 가까이 오자 아내가 일어났다. 부인, 여긴 어쩐 일인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예요. 그녀가 하소연했다. 나는 당신이 남편을 잃었고 또 암돼지가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암돼지를 고쳐주면 뭘 주겠어요? 부인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드리겠어요. 너무나도 다급했던 아내는 그녀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 채 대답부터 했다. 아기 엄마, 그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초록 부인이 그렇게 말하자 부인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두 여인은 돼지우리로 걸어갔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암돼지를 보더니 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주머니에서 기름 같은 것이 든 작은 병을 꺼내어 암돼지의 코와 귀 그리고 꼬리 끝에 발랐다. 일어나라 돼지야, 빨리! 초록 부인이 명령하자 암돼지는 킁킁거리며 일어나 여물통으로 달려갔다. 아내는 기분이 너무 좋아 초록 부인이 허락했다면 그녀의 옷자락에 키스라도 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병든 암돼지를 고쳐주었으니 나한테 당신 품 안에 있는 갓난 아들을 주시오. 초록 부인이 말했다. 그제야 초록 부인의 의도를 알게 된 아내는 누가 바늘로 찌른 것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초록 부인은 바로 요정이었다. 기도하고 울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사흘 안에 내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면 당신 아기는 내 것이 될 거야. 요정이 말했다. 아내는 그날 밤 우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정신이 혼미할 때까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아가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요정 이름을 알아내야 하는데 전혀 알 수가 없단다. 두 번째 날 그녀는 전나무 숲을 산책하며 요정의 이름을 생각했다. 팔에 아기를 안은 채 걸어서 숲 깊은 곳까지 갔다. 그런데 어디선가 직물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부인은 조용하게 숲을 사이를 기어가 엿보았다. 그녀가 본 건 초록 요정이 바퀴를 돌리면서 노래하는 거였다. 우리 귀부인이 돌아왔네. 내 이름은 여피티 스트리. 하하, 이름을 알아냈다. 그걸 말한 자에게 축복을 주리니. 아내가 생각했다. 그녀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안심하며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요정이 아이를 데리러 왔다. 아기 엄마, 내 이름은 알아냈나? 모른다면 어서 아이를 건네줘. 아내는 전보다 더 슬프게 우는 척하고 손을 흔들며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친절하신 귀부인이여.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대신 저 비참한 암돼지를 데려가세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어서 나에게 아이를 줘. 요정이 말했다. 아름다운 귀부인이시여. 불쌍한 내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울면서 아내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아기야. 어서 아기를 건네라. 아내는 절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부인이시여, 사실 나 같은 사람은 높으시고 위대하신 여피티 스투리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합당하지 않은 것 같군요. 그 말을 들은 요정은 화를 내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시 빙글빙글 돌더니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자유롭게 된 아내는 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웃어댔다. 그때 저 멀리 산빛 아래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점점 가까워지자 모습이 보였다. 바로 남편이었다. 아내는 아기를 안고 남편에게 달려갔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까지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은 이랬다.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숲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벌써 며칠이 지났구려. 아내는 그 요정의 짓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요정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남편도 요정의 장난에서 풀려난 것이다. 남편도 돌아오고 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